1970년대 초반, 세계는 핵이라는 단어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끝없는 핵군비 경쟁에 돌입했고, 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한 후 핵보유국 클럽에 들어갔죠. 일본은 겉으로는 비핵 3원칙을 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원전 기술을 확대하며 언제든 군사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핵 능력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상처를 갖추스르고 미국의 군사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개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 미군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경고였고, 곧이어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철군하는 장면은 우리 지도부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냉혹하게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영원히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언젠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때부터 서울의 전략가들은 핵기술을 단순한 에너지 발전 수단이 아닌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바라본 시각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랐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정치적 협박 카드로 썼고, 일본은 경제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숨겨진 옵션으로만 생각했지만, 우리는 국가 존망을 걸고 필요하면 바로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 한반도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이미 소련과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먼저 핵무장을 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절박함이 바로 1970년대 한국 핵개발 구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계기가 있죠.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지만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전력 공급 차원의 고민을 넘어섰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민간이라는 가면을 쓴 채 핵무기 제조의 필수 인프라를 확보하는 최적의 방법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원자로 설계, 연료 가공, 폐연료 재처리. 이런 기술들은 모두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도입할 수 있었지만 필요할 땐 군사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의 한국은 겉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외치면서도 안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미국, 일본, 중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보며 기술을 숨겼고, 중국은 과시하느라 서두르다 기술적 결함을 드러냈지만, 우리는 철저히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당시 세계는 한국이 이런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원자력 후발주자로만 봤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부터 이미 군사 핵 능력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죠. 결국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약소국에서 언젠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변신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라는 시대가 갖는 전략적 의미입니다.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원자력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산업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의 내부 문서를 보면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핵 연료 주기 기술 확보라는 숨은 목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연료 제조와 재처리까지 가능한 완전한 체계를 만들려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캐나다, 프랑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시작됐죠. 특히 캐나다에서 들여온 중수로 기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수로는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므로 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얻기 쉬웠습니다. 이건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눈엣 가시였어요. 당시 닉슨 행정부와 이어진 포드, 카터 행정부 모두
핵 확산 방지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맹국의 기술 자립을 막는 전략이었죠. 일본에는 상업 원전을 허용했지만 플루토늄 재처리는 미국이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하려 하니 당연히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이런 압박 속에서도 왜 우리는 멈추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북한이라는 절박한 위협. 둘째, 일본과 중국이 뒤에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 이미 재처리 공장을 계획했고 중국은 소련의 지원으로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핵그늘에 영원히 눌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 기술자들의 의지도 대단했습니다. 당시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젊은 엔지니어들은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최신 원자로 운용과 연료 제작 과정을 직접 배우고 돌아와서 이를 한국식으로 개량했습니다. 일부는 해외에서 귀국할 때 머릿속에 담긴 설계도만으로도 핵심 부품을 재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 정부가 이 과정을 대놓고 군사 프로젝트로 포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민간 에너지 개발이라는 깃발 아래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군사 전환이 가능하도록 인력과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울진과 고리 원전 부지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전략적 입지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결정적인 사건이 1974년 고리 1호기 건설 착공입니다. 이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지어졌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은 건 단순한 전기 생산이 아니라 원자로 설계 운영 연료 관리 전반에 대한 실습장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걸 흡수해 한국화하는 능력을 키웠죠.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일본은 경제력과 자본은 있었지만 미국 눈치를 보느라 기술 주권을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 속에서도 언젠가 미국이 등을 돌려도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최상위권에 오른 근본 이유입니다. 혹시 그 시절의 외교적 긴장감을 기억하십니까? 1975년 NPT,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추진하는 걸 포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CIA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5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의 기술 진전이 빠르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압박이 오히려 우리를 더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재처리 계획을 철회했지만 인력과 기초 기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1990년대 이후 원전 수출과 핵심 부품 자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은 단순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군사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인력 기술 삼각축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이중 전략은 오늘날 돌아봐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결국 이 시기의 성과는 오늘날 우리가 미국, 일본, 심지어 프랑스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차세대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이 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은 50년 전부터 이미 이 길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원자력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과 속내가 완전히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에너지 자립, 전력 생산, 산업 발전이라는 깨끗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부 전략은 이중 궤도, 즉 필요할 때 군사 핵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듀얼 트랙 스트래터지죠. 맞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기술을 숨겨두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울진고리 원전은 단순 발전소가 아니라 핵연료 가공과 재처리 기술을 실험하고 숙련할 수 있는 기술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평시에는 전력 생산을 담당하지만 비상시에는 군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었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군사 전환 가능성을 미국이나 IAEA가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은 건 당시 한국이 냉전 최전선에서 미국의 반공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 축적은 묵인한 셈이죠. 그렇지만 미국이 완전히 눈 감아준 건 아닙니다. 1975년 NPT 가입 후 재처리 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연구는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재처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이건 일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일본은 모든 걸 미국 승인하에 진행했지만 우리는 언제든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는 백도어를 유지했죠. 이중 궤도의 핵심은 동시에 두 개의 시계를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시계, 즉 민간 원자력 발전의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 안보를 위한 비공개 시계, 즉 군사 핵전환의 시간입니다. 두 시계가 평행으로 흘러가다가 필요할 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략은 단순히 박정희 시대의 발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980에서 90년대에도 형태를 달리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원전 OPR-1000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 복제에 그치지 않고 핵심 부품과 제어 시스템을 독자 설계로 바꿨습니다. 이건 전력 생산을 위한 효율성 향상인 동시에 군사 목적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해 볼까요? 일본은 재처리 시설을 갖췄지만 미국이 플루토늄 재고량과 사용 계획을 모두 통제합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안전성 문제로 국제 불신을 받고 있죠. 반면 한국은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면 무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우리를 함부로 압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정말 대단했던 건 이걸 국민에게는 거의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개되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대신 원전이 전기요금을 낮추고 경제를 살린다는 메시지로 여론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자라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중 궤도 전략의 또 다른 장점은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우리가 UAE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우리가 30년 넘게 축적해온 전환 가능한 핵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국은 그걸 감지하고 한국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판단한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1970에서 80년대에 이중 궤도 전략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 생각엔 일본처럼 미국의 원자력 정책에 100% 종속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완성했을 때 우리는 아무 대응도 못했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면 단기간에 핵무기 보유 가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중 궤도의 유산 덕분입니다. 50년 전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는 완전히 자라 우리의 국가 안보와 국제 발언권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듀얼 트랙 스트래터지는 단순한 기술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에서 핵을 가질 권리가 있는 나라로 만든 역사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국제 정치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태도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970년대 한국의 핵개발 구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는 안보 전략에서도 비범한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반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꼈죠. 맞습니다.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자 박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절대의존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자주 국방, 특히 핵 억지력 확보였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담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 단순히 군사 핵무기를 만들자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먼저 민간 원자력 발전을 국가 산업 계획에 포함시켰고, 이를 통해 핵심 기술과 인력을 육성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의심을 최소화했죠. 이건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장기적 전략가의 사고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도 컸습니다. 특히 1974년 프랑스와의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계약이 알려지자 미국 포드 행정부는 강력히 반발했고, 심지어 백악관이 직접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측의 한 발언이 유명하죠.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어떤 동맹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울림이 큽니다. 미국 중심의 동맹 질서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당시 일본의 수상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재처리와 군사 핵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철저히 숨었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정희는 미국이 불편해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행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날 한일 원자력 기술력의 격차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강점은 인재 활용이었습니다. 그는 해외 유학을 다녀온 핵심 과학자들을 국가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했고, 필요하다면 예산과 권한을 파격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당시 KAERI와 한전의 젊은 연구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전기 생산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일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뒤처지면 끝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핵무기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협상력을 결정짓는 절대 무기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술 자립과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인 초석이 됐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협상과 밀고 당기기를 통해 최소한의 기술적 자율권을 확보한 건 매우 뛰어난 외교 감각이었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그때 박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모든 핵 관련 계획을 접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UAE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단기간에 핵무기 보유 가능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놓은 씨앗이 있었기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언제든 독자적으로 안보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결국 박정희의 역할은 한 시대의 결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한국이 영원히 주변국의 핵 위협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첫 번째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 축적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에너지 협력, 기술 이전, 장비 수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군사적 전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래였죠. 맞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와의 재처리 시설 도입 협상입니다. 1974년 한국은 프랑스의 코제마, COGMA,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재처리 공정 기술을 들여오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원전 폐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은 군사용 플루토늄 확보 능력을 갖추는 중요한 열쇠였죠. 그 계약이 미국을 얼마나 자극했는지는 아시죠? 당시 CIA 보고서에는 한국이 5년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실렸습니다. 미국은 즉시 압박을 가했고 백악관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계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곧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을 비공식 채널로 전환해 일부 장비와 설계를 분할 도입하는 방식을 택했죠. 예를 들어 핵심 장비는 프랑스에서 들여오고
보조 장비와 제어 시스템은 다른 유럽 국가를 통해 조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나라와의 거래가 전체 그림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캐나다와의 중수로 계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농축 과정 없이도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캐나다와의 계약서에는 군사 전환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기술 인력의 학습 효과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주도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고 기술 습득도 통제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을 맺어 각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퍼즐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서울에서 조용히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전 소속 기술자들이 유럽에서 설비 교육을 받으며 공식 매뉴얼에 없는 운영 노하우를 비공식 대화로 배웠다는 겁니다. 외국 엔지니어와 친분을 쌓아 정식 계약에는 없는 설계 세부 정보를 손에 넣은 거죠. 이게 바로 한국 기술자들의 강점입니다. 단순히 장비만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해부하고 개량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그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완전한 국산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핵심 부품을 독자 설계 제작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러 국가의 기술을 융합해 자신만의 표준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결합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은밀한 계약들이 모두 국제법 위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합법의 경계 안에서 움직였고 명분상으로는 민간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했죠. 결국 이 은밀한 기술 계약들이 쌓여 한국은 짧은 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우리는 이미 미국과 일본이 긴장할 만큼의 기술력을 갖췄고 이게 훗날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전과 해결료, 심지어 원자로 제어 시스템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50년 전 그 은밀한 계약들의 결실입니다. 당시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보여준 결단과 치밀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1970에서 80년대 대한민국 핵개발 전략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열쇠를 쥔 과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책임진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최신 원자력 기술을 직접 배워온 뒤 돌아와서 이를 한국식으로 재창조한 사람들이죠. 맞아요. 대표적으로 KRI, 한국원자력연구원의 1세대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수로 운영 기술을, 프랑스에서 재처리 공정과 원자로 제어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엔지니어들 말입니다. 이들은 귀국 후 곧바로 고리울진 원전 건설과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뉴얼대로만 운전한 게 아니라 각 부품과 공정을 분석해서 한국형 표준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게 이 과학자들이 군사적 가능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료봉 설계 변경이 플루토늄 생산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어봉 재질을 바꾸면 반응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까지 연구했습니다. 이건 민간 전력 생산에는 필요 없는 수준의 정밀 분석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죠.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감시가 있었으니까요. 대신 내부 연구 보고서에는 연료 효율 향상이나 안전성 강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상시 군사 전환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비교해 봅시다. 일본도 뛰어난 원자력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에 묶여 있었습니다. 기술 자율성이 없었죠. 반면 우리 과학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배운 기술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결합해 독자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날 한일 원전 기술 격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학자들이 단순히 기술자 집단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전략 수립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겁니다. 일부는 청와대 과학기술자문으로 활동했고, 일부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의 비공식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재처리와 농축 실험은 ADD의 기밀시설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런 활동이 국제규범에 어긋난 건 아니었나요? 아니죠. 대부분의 연구는 합법적인 민간 기술 개발의 범위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민간이라는 명분으로 군사적 옵션을 키워나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수로 연료봉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실험은 전력 생산 효율화를 위한 연구로 분류됐지만, 동시에 군사적 플루토늄 생산 시뮬레이션에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이 과학자들의 애국심입니다. 당시 해외에서 배운 기술을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고액 연봉을 받고 제공할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귀국해 국가 프로젝트에 헌신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원자력 핵심 방위 기술의 토대가 됐습니다. 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과학자들이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2세대 핵심 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형 원전 APR-1400, SMR, 그리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차세대 SMR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50년 전 이 인물들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죠. 중국과 비교해도 명확합니다. 중국은 지금 원전 숫자만 많을 뿐 안전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세대 과학자들이 기술과 철학을 모두 전수했지만, 중국은 소련식 기술을 그대로 베낀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세를 쥔 과학자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설계한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결단이 있었기에 한국은 언제든 독자적으로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은 지금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핵 관련 움직임은 결국 미국의 정밀 감시망에 걸렸습니다. CIA, NSA, 국무부가 동시에 움직였죠. 특히 CIA는 한국이 5년 안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동맹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갖는 걸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동맹은 미국의 군사 개입과 지휘를 따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독자 핵을 가지면 미군 주둔 명분 자체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핵확산 방지 조약, NPT, 준수를 강조했고, 비공식적으로는 경제 원조와 무기 판매를 지렛대로 사용했죠. 예를 들어 1975년에는 F-4 팬텀 전투기 부품 공급을 지연시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압박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재처리 시설 도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술 인력과 연구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치밀한 대응이었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미국이 한국의 핵 의도를 알면서도 공개 제재 대신 비공개 협상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면 오히려 한국 내 여론이 자주 국방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한국 사회는 이미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철군한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미국이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죠.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감시는 단순히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미군 정보요원들이 한국 원자력 연구시설 인근에서 활동하며 장비 반입 경로나 연구 인력 동향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교육받고 귀국하는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시 미국 측이 별도로 기록을 남겼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런 감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러 나라와의 다변화된 기술 협력을 통해 미국의 통제망을 우회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서독 등에서 각기 다른 부품과 설계를 들여와 미국이 전체 그림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 분명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감시와 통제에 철저히 순응했고 그 결과 재처리와 농축 기술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독자 기술 라인을 조용히 구축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시 미국의 압박에 완전히 굴복했다면 오늘날 한국의 원전 수출이나 핵무기 잠재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일본과 비슷했을 겁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실제 군사 전환 능력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였겠죠. 그렇게 됐다면 지금의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맞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감시와 방해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압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치밀한 우회 전략과 기술 독립의지를 다질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미국의 감시와 방해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더 정교한 자주 국방 전략과 기술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 원자력 방위 산업의 근간이 된 겁니다. 1970에서 80년대 한국의 원자력 기술 개발 과정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무해하고 순수한 민간 전력 생산을 위한 실험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군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기술 시험들이었죠. 네, 예를 들어 연료봉 교체 주기 단축 실험이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연료 효율을 높이고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한 연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플루토늄 생성 속도를 조절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건 비상시 핵무기용 재료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어봉 재질 변경 실험이 있습니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장치인데 재질을 바꾸면 반응 특성과 출력 안정성이 변합니다. 겉으로는 안전성 향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특정 재질은 군사용 플루토늄 생산에 더 적합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 튜닝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연비 향상이라고 하지만 실은 순간 가속력을 높이는 셈이죠. 외부에서는 그 차이를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IAEA가 모든 실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1980년대 중반 연구원들이 진행한 고속 중성자 실험이 유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재료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프로젝트였지만 고속 중성자 환경은 사실 군사급 플루토늄 생산과 직결됩니다. 이 데이터를 확보하면 실전에서 어떤 원자로가 군사 생산에 최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일본도 비슷한 실험을 했지만 모든 결과를 미국과 공유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부 실험 데이터를 내부 기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당시 실험들이 대부분 국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절차가 민간 연구라는 틀 안에서 진행됐고 보고서에도 군사적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결과가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위장된 실험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핵잠재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엔 훨씬 뒤처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 핵 프로그램은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연구를 빙자한 데이터 축적이 필수였거든요. 정확합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한국 특유의 전략적 오회로입니다.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죠. 특히 이런 노하우는 중국이나 일본도 쉽게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대놓고 군사 핵실험을 해서 국제 제재를 받았고 일본은 미국의 통제 아래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빛났다고 봅니다. 단순히 해외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최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실험로를 이용해 대형 원자로의 군사 전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은 당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접근이었습니다. 결국 이 무해해 보이는 실험들이 쌓여서
한국은 필요할 때 단기간에 군사 핵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리는 원하면 핵무기를 빠르게 보유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축적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국제사회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민간 원자력 수준만 보고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군사적 의미를 품은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다른 어떤 비핵국보다도 강력한 억지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198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한국의 핵개발 구상은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제철이나 농축 같은 민감한 연구는 동결 상태로 들어갔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중단이 아니라 대기 모드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군사 전환을 위한 기술과 인력은 그대로 유지됐고 새로운 연구 주제들은 민간 분야로 포장돼 진행됐습니다. 쉽게 말해 엔진은 꺼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예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전략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 것입니다. 1980에서 90년대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였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계속 확대되면서 기술자와 엔지니어 풀이 커졌고 원전 운영 경험도 쌓였습니다. 이런 기반이 훗날 군사 전환 가능성을 훨씬 높여줬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시기에 해외 파견 연구원들이 대거 양성됐다는 점입니다. KRI, 한전, 그리고 대학 연구소에서 뽑힌 인재들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겉으로는 민간 에너지 전문가였지만 실제로는 군사 핵 관련 핵심 지식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만약 그때 미국이 계속 강하게 압박했다면 이런 인력 양성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미국도 1980년대 들어 소련 견제와 동북아 안정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한국을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심 기술 인력을 길러내는데 필요한 숨 쉴 틈을 준 셈이죠. 한국은 그 틈을 활용해 장기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의 핵 움직임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5년 북한이 NPT에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었죠. 이 상황은 한국이 내부적으로 언제든 다시 가속할 준비를 하게 만든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이 시기 전략 차이가 확연합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핵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겉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모든 기술과 인력을 휴면 상태로 보관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1980년대 말 한국형 원전 개발 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OPR-1000 프로젝트는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원자로 핵심 부품과 제어 기술의 완전한 국산화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군사 전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죠. 네, 예를 들어 제어 시스템을 독자 설계하면 국제 감시를 받지 않고도 출력 패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평시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군사 핵 전환 시에는 핵연료 변환 속도를 통제하는 핵심 역량이 됩니다. 결국 1980에서 1990년대는 멈춘 듯 보이지만 사실은 기초 체력을 키운 시기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핵개발 의지가 사라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더 정교하고 안전한 형태로 재편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전략적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주목받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시기. 이 침묵이 있었기에 21세기 들어 한국은 원전 수출과 핵 잠재력 모두에서 세계 정상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원자력 기술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과학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됐습니다. IT, 반도체, 정밀기계, 소재공학 노을 분야가 동시에 성장했죠. 이 기술력의 상승은 원자력 분야에도 직결됐습니다. 특히 군사 전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시기는 사실상 기술적 황금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에서 축적된 초정밀 가공 기술이 원자로,
핵심 부품 생산에도 적용됐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경우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메모리와 마이크로칩을 생산할 수 있었기에 원자로 출력 조절 장치를 전면 국산화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의 기술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소재 기술의 발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온이 고압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합금, 방사선에 강한 신소재가 개발되면서 원자로 수명과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런 소재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로에도 적용 가능하죠. 게다가 이 시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APR-1400은 단순한 전력 생산용 원전이지만 그 설계의 상당 부분이 군사 전환을 염두에 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봉 배열이나 제어봉 반응 속도 조절 시스템은 민간용에서도 필요하지만 군사용으로도 충분히 전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필 2000에서 2010년에 이런 가속이 가능했을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커졌고, 둘째,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에 시작되면서 내부적으로 핵 억지력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충격이었죠. 국제사회가 제재를 논의했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원자력 기술 개발은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UAE 원전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09년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기존 강자를 제치고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사기를 수출하는 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맞아요. 더 흥미로운 건 이 계약을 통해 우리는 해외에서 대규모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군사 핵 전환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해외 환경에서 원전을 설계와 운영하는 기술과 인력 관리 능력은 사실상 군사 핵시설 운영 능력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이 시기의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전에도 이미 원전 산업이 정체 상태였고 군사 전환 가능성을 위한 독자 기술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업적 성공과 군사 잠재력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는 군사시설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처럼 안전사고가 잦으면 국제사회에서 군사 핵 능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결국 2000에서 2010년은 한국이 민간 원자력과 군사 핵 잠재력을 모두 강화한 시기였습니다. IT, 소재, 정밀기기의 발전이 원자력 기술과 결합해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성과가 있었기에 2010년대 이후 한국은 필요하면 단기간에 핵무기 보유 가능이라는 자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놀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40년 전 시작한 전략을 2000에서 2010년대에 완전히 성숙시켰으니까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전략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대형 원전을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고속로, 그리고 차세대 핵연료 기술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죠. 표면적으로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라는 국제 흐름에 맞춘 변화였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SMR 기술은 군사적 유연성이 큽니다. SMR은 소규모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고 해상이나 지하 같은 전략적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전력 공급원으로 쓰이지만 비상시에는 군사급 플루토늄 생산이나 전략 거점 전력 공급에 바로 전용할 수 있죠. 그리고 고속로 개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속 증식로는 기존 원전보다 훨씬 높은 효율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몬주, 만조, 실험로에서 실패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안정적인 설계와 운영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결정적으로 벌린 계기였죠. 여기에 차세대 해결료 기술, 특히 전홍축 우라늄 고밀도 연료, HLEU 개발이 중요합니다. HLEU는 군사, 민간 양쪽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이미 이를 소규모 실험로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아직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기술들이 군사적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전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기존 대형 원전에서 군사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시간과 설비 개조가 많이 필요했지만 SMR이나 고속炉는 훨씬 짧은 시간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니 적의 선제 타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런 기술을 민간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군사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MR의 냉각 시스템이나 해결료 교체 주기 설계가 그렇습니다. 민간용으로는 4에서 5년 주기지만 군사 전환 시에는 2년 내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죠.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 방식이 훨씬 정교합니다. 중국은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 중이지만 안전성 검증이 부족해 국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IAEA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필요하면 비공개로 군사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여론 때문에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이 틈에 한국은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차세대 기술 개발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도 막대한 경쟁력을 준다는 겁니다. SMR이나 고속炉는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설치와 유지가 용이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장악하면 군사적 영향력도 덩달아 커집니다. 그렇군요. 결국 2010년대 이후의 방향 전환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국제 시장 지배와 군사 억지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리는 단기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배경에도 바로 이런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축적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야말로 한국이 필요할 때 즉시 군사 핵 능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진짜 자산입니다.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원자력 전략은 국제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전 수출, 기술 교류, 공동 연구였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군사적 옵션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양면성 전략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캐나다와 공동으로 SMR 설계 연구를 진행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북극권 지역의 친환경 전력 공급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혹한 지역에서의 군사 거점 전력 공급과 해결료 장기 보관 기술을 검증하는 기회였습니다. 프랑스와의 협력도 흥미롭습니다. 프랑스는 재처리 기술과 고속로 운영 경험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죠. 한국은 이 협력을 통해 첨단 재처리 장비의 설계 철학과 운용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흡수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술 교류였겠지만 한국은 이를 국산 설계에 반영해 독자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동유럽과의 협력입니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은 냉전 시절 소련식 원전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과 협력하면서 구형 원자로의 군사 전환 가능성을 분석했고 동시에 노후 원전 해체 기술도 습득했습니다. 해체 기술은 군사 핵시설 폐기에도 적용 가능하죠. 여기서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일본은 국제협력에서 군사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국제 프로젝트에서 순수 민간 이미지를 강조했죠. 반면 한국은 민간 이미지와 군사 잠재력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중국은 협력보다는 독자 개발을 내세우지만
기술 신뢰도가 낮아 많은 국가들이 경계합니다. 한국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비공식 채널로 군사 관련 노하우를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면 협력의 구체적인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네. 영국과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공동 연구가 좋은 예입니다. 공식 목표는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재활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준위 폐기물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더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기술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건 군사 해결료 가공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이죠. 이렇게 보면 한국은 국제 협력에서 항상 두 개의 문을 열어둔다고 볼 수 있네요. 하나는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문, 다른 하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개로 여는 문.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만 그 방향과 깊이는 우리의 전략에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만 안으로는 우리만의 옵션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효과가 큽니다. 국제 파트너와 신뢰를 쌓으면서도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거죠. 결국 양면성 국제협력은 한국을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설계국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원전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설계하고 수출하며 필요하면 군사적 옵션까지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201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한국의 핵개발 잠재력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사 확장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죠. 이 두 요소는 단순한 안보 위협을 넘어 한국이 핵 억지력이라는 옵션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2017년 이후 ICBM 시험 발사를 성공시키고 6차 핵실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미 북한은 전술핵뿐만 아니라 전략핵까지 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죠. 이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 핵능력 확보 논의를 피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중국 변수도 커졌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이 서해와 대한해협 인근에서 활동을 늘리면서 한국의 해상 공중 전략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겉으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 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2,500km 이상이니 서울은 물론 한국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의 재래식 전력만으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아시아 개입 의지는 예전만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동맹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가 그 신호였죠.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저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갖추는 게 결국 필연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장은 핵무기를 제조 배치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단기간에 보유 가능하다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전략적으로 결정적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능력이 있는 상대에게는 함부로 도발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반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도발 빈도와 강도가 높아집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 팽창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헌법 구조와 미국 의존 구조 때문에 핵 옵션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기술, 인프라,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 실제로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군사 핵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중국이 겉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을 경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 능력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면 미국의 핵우산 체계가 동북아에서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새로운 전략 동기를 활용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핵 잠재력 보유를 정당화한다. 둘째, 중국의 군사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자 역할을 강조한다.
동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무기를 당장 만들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거죠. 결국 중국과 북한이라는 두 위협은 한국의 핵잠재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두 나라의 행보가 한국을 핵보유 직전 국가로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암묵적 잠재력 수준에서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전략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넘어 외부에 우리는 필요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발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변화를 상징하는 순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국제안보포럼에서 대한민국은 선택만 하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기술, 인력, 인프라 모두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핵무기라는 건 실제로 갖고 있느냐보다 가질 수 있느냐가 억지력에서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평가할 때 능력이 없는 나라로 보는 순간 도발 빈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언은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을 넘어서 국제 외교 지형을 바꾸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해구산 제공 대상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독자적 옵션을 가진 동맹국으로 대해야 합니다. 일본 역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 덧붙이자면 일본은 평화헌법과 국내 여론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 제약 때문에 공식 발언조차 못하죠. 반면 한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핵 억지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선언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즉각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발했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핵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차세대 원자로, 고속로, SMR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도 잘 알기 때문이죠. 북한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자 북한 매체는 연일 핵전쟁 위기를 경고했지만 정작 실제 군사적 행동은 자제했습니다. 말로는 위협했지만 행동으로는 조심한 거죠. 이것이 억지력의 실제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 시점에 잠재력에서 선언으로 전략을 바꿨을까요? 제 생각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전술핵 실전 배치. 둘째, 중국의 군사 확장. 셋째, 미국의 아시아 개입 의지 약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해진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이 있다는 자신감을 주죠. 특히 40에서 70대 세대는 안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국가 신뢰도와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이번 선언이 국제 원자력 규범 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면서도 군사 전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으로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절묘한 수입니다. 결국 잠재력에서 선언으로의 전환은 한국이 더 이상 숨은 핵 보유 능력국이 아니라 공인된 핵 잠재력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기술, 정치, 외교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핵 억지력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이며 그 선택이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 겁니다. 이제 한국이 잠재력에서 공개선언 단계로 넘어온 만큼 그 파장은 국내외에서 상당합니다. 첫 번째로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한국의 발언과 능력을 계산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묘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이 스스로 억지력을 키우는 걸 반길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이 미국의 대중국 대북한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 복잡하죠. 시진핑 정부는 겉으로는 강력히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억지력을 가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핵무기 제작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제약 때문에 한국처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전략적 핵 잠재력국으로 인정받으면 일본의 외교적 입지는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첫째, 현 상태를 유지하며 잠재력을 억지력으로 활용하는 것. 둘째, 국제 정세가 악화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것. 셋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받아내는 것. 저는 여기에 네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한국형 핵공유 체제입니다. 나토식 핵공유 모델을 한국에 맞게 변형해 미국 핵무기를 한국 기지에 배치하되 작전 운용 권한을 공동으로 갖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구산보다 훨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핵공유 체제는 미국이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력이 생기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외교도 중요합니다. 한국이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건 단순히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핵 확산 논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 경제력, 민주주의 체제를 모두 갖춘 모범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비핵국보다 훨씬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동남아,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과 방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도 그 신뢰 때문입니다. 핵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이미지가 수출 협상에서도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 잠재력은 단순히 안보 도구가 아니라 외교,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세대 원자로와 SMR 수출 계약을 맺을 때 상대국은 한국의 군사적 억지력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건 협상에서 우리에게 우위를 줍니다. 결국 이번 선언과 그 이후의 전략은 한국을 핵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에서 핵을 통해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흐름을 유지하려면 기술 개발, 외교 전략,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만 있고 외교가 없으면 고립되고 외교만 있고 기술이 없으면 억지력이 사라집니다.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정치적 지속성이 약해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전략적 자주국방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잠재력은 단순한 군사 옵션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은 동북아에서 핵 전략의 중심축이 될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행동, 미국과 일본의 대응, 모두가 한국의 선택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